안녕하십니까. 내과 의사 소설가 연규호입니다. 오늘은 뇌과학과 문학 이론 Brain and Literary Theory 제23번째, 23번째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제목입니다. 상상이 되겠습니다. 상상을 두 번에 걸쳐서 죄송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magination. 근데 imagination 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계되는 것이 상상의 창의, 공상, 망상, 이와 같은 것. 이걸 다시 말하면은 2차 의식이라고 했습니다. 2차 의식. 상상이라는 것은 2차 의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개념이나 기억을 갖다가 재창조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엄밀히 치면 1차 의식에서 만들어진 순수한 개념을 또 기억을 가지고 이걸 기본으로 해서 유추라고 하는 방법, analogical inference,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유추라는 방법을 통해서 다른 개념으로 에디션, 편집을 해내는 행위, 그것을 상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상상과 창의는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상적으로 나온 것이, 창의는 이것이 말로나 글로 나왔을 때 실제로 나왔을 때 이것을 과학적으로 프루브를 하면은 과학적으로 프루브가 됩니다. 그런 경우는 창의라고 합니다. 과학, 일반 자연과학 같은 진리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상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진 에디션된 것을 갖다가 말이나 글로 나온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보면 증명이 되질 않습니다. 예를 들면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이것이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내용을 놓고 화자와 또 독자들 사이에서 보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공감을 한다입니다. 공감. 이해를 하고 그리고 감정이 동하고 그렇게 된 걸 공감, 엠파시라고 합니다. 엠파시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뭐냐면 사실성에 합준하고 개연성이 있다, possibility가 있다, 그리고 핍진성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세 가지가 있을 때 이것은 상상은 실제와 같은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반대로 공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낸 내용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면 증명이 안 되고 또 정서적으로 공감도 되지 않는 경우를 공상이라고 말합니다. 망상이라는 것은 병든 사람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말이 되질 않는 경우를 망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2차 의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 상상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예술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시와 소설은 순전히 상상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상상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예술의 중요한 것인데, 상상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가 하면 세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연결형 상상, 설명형 상상, 창조적인 상상,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개념을 가지고 기억을 가지고 이거를 토대로 다시 에디션 편집을 하는 과정인데 그때 유추라고 하는 방법으로다가 편집을 하기 때문에 그때 상상을 만들 때 어떤 걸 되냐면 이 개념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상상, 개념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상상. 예를 들면 내가 어머니를 상상할 때 어머니와 연결되는 것을 가지고 상상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설명형 상상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개념을 설명해주는 상상. 내가 어머니라고 하면 어머니를 설명해주는 상상이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연결형이나 설명형은 대부분이 이 개념이나 지각이 관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념이라는 것은
고정관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설명을 하든지 연결해 줄 때 대개 비슷한 방법으로 상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상상은 아주 엇비슷한 상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이 개념에서 상상을 할 때에 아주 연결과 설명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창조적인 상상을 했을 때 이것을 창조적인 상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상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갖다가 이용하는 문학을 다르게 보기, 삐뚤게 보기, 또 다르게 설명하기, 이와 같은 방법을 합니다. 이러한 시나 소설 가운데 많은 것이 요새 나오는 모더니즘 또는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것들, 다르게 보기 시 같은 것은 완전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연결적인 거나 설명적인 상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서 대개 한 10% 정도에서만 그 상상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1차 의식에서 기억과 개념을 만들 때는 소위 말하는 추론, guessing, inference라는 걸 통해서 개념과 기억을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차 의식을 만들 때는 inference, 추론이 아니고 analogical inference를 통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상상으로 나오는 것들이 대개 보면 비유나 직유, 은유 또는 환유 또는 상징, 아이러니 이와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들이 비로소 문학을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상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가 하면은 이것이 해부학적으로는 어떤 상상을 하냐. 상상을 할 때 보면은 이 1차 의식은 시각적인 이미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의식은 청각적인 이미지가 되기 때문에 상상을 할 때 시각적인 상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상상, 대개 시에 해당됩니다. 시각적인 것을 청각적으로 갖다 상상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시각적인 상상을 하기 때문에 말이 그렇게 좀 필요가 덜합니다. 그럴 대신 아주 시각적인 것이 강하기 때문에 눈에 확 띄는 것이죠. 반대로 청각적인 상상, 이것은 시각적인 상상을 청각적으로 만들 때, 즉 시간에 따라서, 시퀀스에 따라서 만들어낼 때 청각적인 상상이 되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소설이 되겠습니다. 소설은 아시다시피 그 시각적인 상상을 시간에 따라서 쭉 에피소딕하게 메모리, 기억을 일화 기억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 일화 기억으로 만든 것을 일화 기억에서 의미 기억으로 바꿔서 나온 것이 문학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촉각적인 상상도 있을 것이고 또한 당연히 후각적인 것, 미각적인 상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효 속의 메밀꽃 필물이라고 보시면은 아주 시각적인 상상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읽으면은 아주 시각적인 것이 상상이 뚜렷하게 나오고 또 반면에 청각적인 상상이 많이 떠오릅니다. 달 속에서 동물이 울부짖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달이 서산에 기울어져 걸려 있는 것 같다. 이와 같은 것들을 또 무엇을 만질 때 꼭 손에 얼음을 만지는 것 같다든지 어머니의 냄새가 된장국을 통해서 나온다든지 이런 것은 미각적 또는 후각적인 상상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유추를 통한 상상과 그리고 해부학적인 상상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문장이나 그 글은 아주 좋은 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차 기억과 2차 기억을 설명함으로써 완전히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상상을 할 때는 어떤 단계로 상상하느냐?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 위에서 말하는 이것은 인지기능,
순수 인지 기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브로드만 에어리아 9번, 10번, 11번, 46번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순수한 인지 기능에서 기억을 만들고 개념을 만들고 상상을 하고 말을 만들어내는 생각을 만들어내는 이것을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인지 기능이라 합니다. 순수한 인지 기능. 이 인지 기능을 할 때 밑에 있는 감성과 정서, 인지 기능 2죠. 충동, 감정 억제하는 인지 기능. 따로 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따로 뗀 것입니다. 여기 붙여놓으면은 혼돈이 되기 때문에 따로 정서라고 따로 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감성이 얼마나 강하게 작동하느냐, 아니면 정서가 얼마나 강하게 작용하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인지적인 것만 나올 때, 인지적인 것이 도미넌트하게 이것이 계속 나올 때는 이성적인 상상 1단계가 되겠고, 반대로 감성, 에모션이 강하게 인볼브 됐을 때 우리가 2단계의 상상이 되겠는데, 소위 말하면 감성적인 상상, 서정적인 상상이 되겠죠. 또한 정서가 여기가 골고루 합해 있을 때 정서적인 상상이라고 이게 세 가지로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성적인 상상, 감성적인 상상, 정서적인 상상, 이렇게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상, 지금 말한 것처럼 세 가지로 쓰여 있는데, 이것을 제가 이름을 다시 붙여보면은 이성적인 상상으로만 돼 있는 경우를 소위 말하면 아파시, 무감각한 인지, 순수 인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감성이 물론 이 인지 기능을 할 때 굉장히 강하게 인볼브가 됐을 때 우리가 이것을 심파틱, 감성, 동정이라고 그러죠. 심파틱한 그런 상상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정서가 골고루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엠파틱, 공감이라고 하죠. 공감적인 상상이 되겠습니다. 이 이성적인 상상이나 감성적인 상상에도 다소 비유나 은유, 직유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묘사하는 것, 나레이티브 하는 것, 거기서 벗어난 묘사, 즉 의미, 기억으로 바뀌는 것 정도지 그 안에 비유, 직유, 은유, 상징 같은 건 없고, 대부분의 경우는 엠파틱한 것, 정서적인 것과 이성적이 합쳤을 때 보면은 대개 그 글 속에 비유, 직유, 은유, 상상과 같은 아주 좋은 그런 글로 만들어지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성적인 글, 오디푸스라든지 일리아드 같은 것, 또 길가메시 같은 것, 별로 감정도 없는 서사적인 얘기입니다. 반대로 감성이 아주 강한 것을 보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김소월의 시, 또 나태주의 시 같은 것이 있겠고, 또 정서가 골고루 들어있는 같은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국화옆에서, 서정주의 시, 국화옆에서 같은 것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감성적인 시, 김소월의 시를 들을 때는 한 번 들으면 금방 압니다. 금방 가슴에 와서 닿습니다. 가슴이라는 것이 뭐냐면 감성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머리라고 할 때는 이성을 말하고 가슴에 닿을 때는 이것은 감성을 말합니다. 이 감성적인 시는 직접 가슴에 닿기 때문에 주관적이고 디테일하고 그리고 직접적이기 때문에 금방 금방 동정이 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러면요. 감성의 시는 왜 이렇게 감성을 금방 느끼게 되냐 이런 문제인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대뇌와 대뇌 하부가 만들어질 때 보십시오. 대뇌 하부는 감성의 뇌입니다. 대뇌 하부에는 날 때부터 이미 DNA에 의해서 많은 기억이 무의식 기억이 꽉 차 있습니다. 그 무의식 기억은 DNA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DNA 무의식 기억이나 어머니 가지고 있는 것, 또 친구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대개 비슷합니다. 감정이나 욕망, 욕구, 그리고 느낌은 거의 99%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성을 호소하는 시를 읽으면 쓴 사람, 화자나 저자뿐만 아니라 듣는 독자들도 같은 감성을 갖기 때문에 100% 금방 이해하고 금방 동정심을 갖게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성적인 글은 여러 번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 번 읽어도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 사람이 태어날 때 이성의 뇌, 즉 의식기억의 뇌에는 기억이 전혀 들어있질 않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만큼 그 안에 경험이라는 것, 기억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내 기억과 다른 사람의 기억은 감성처럼 같지 않습니다. 서로 다릅니다. 태어난 배경이 다르고 이해심이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만을 가지고 쓴 글을 읽을 때는 자기하고 관계없는 이성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적인 상상을 했을 때 또 개념을 직접 쓸 때도 고정관념을 없애버린 개념으로 글을 썼을 때 보면은 왜냐하면 이성적인 것만 들어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반대로 정서적인 것, 공감이랍니다. 정성을 공감, 엠파시. 저는 다른 말로 affection, 정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서, 엠파시. 같은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들어있는 글은 그 안에 비유,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내용이 마음에 와닿는 그런 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서사적인 글의 대표적인 것이 사도 바울이 쓴 글들입니다. 대개 이론과 그리고 양심이라든지 도덕에 관한 것을 듣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힘들고 재미없습니다. 반대로 다윗이 시편에 쓴 부르짖는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같은 시는 금방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감성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이 쓴 글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글들은 성경에 보시면 전부 다 어떻게 표현되냐면 패라블이라고 써 있습니다. 패라블이라는 말이 뭡니까? 비유란 말입니다. 비유라는 게 뭐냐? 공감이 되어 있는 비유, 치유, 은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글은 비유, 은유, 직유 같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읽어서는 좀 힘듭니다. 그러나 읽으면 읽을수록 내용이 오묘해집니다. 탕자의 비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그 내용을 깊이 알 수 있고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쓴 시와 소설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왜? 그만큼 많이 가슴과 뇌를 울려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엠파시, 공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공감이란 내 마음 속에서 볼 때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고 감성적으로 동정이 가는 그 상태, 이 상태, 정서와 그리고 이성이 합쳐 있는 상태, 이것을 갖다 엠파시, 공감이라고 합니다. 공감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만의 공감이 아니고 나와 다른 사람의 사이의 공감, 또 세 사람 사이의 공감, 네 사람 사이의 공감, 이걸 갖다 소위 말해서 사해라고 말합니다. 사해의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끼리,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끼리 모이는 이유는 사회적인 공감이 있기 때문에. 독도는 우리 땅 하고 말할 때 한국 사람한테는 공감이 갑니다. 공감이 가지만은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말할 때 일본 사람에게는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자와 독자 그리고 주인공 나라고 하는 것이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글의 마지막 단계에 공감을 요구하는데 공감이 되려고 하면은 공감에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도파민이 공감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옥시토신은 여러분들이 되게 어린아이를 낳을 때 그 어린아이를 빨리 나오게 위해서 자궁을 수축해주는 호르몬이 옥시토신입니다. 그 옥시토신이 우리 뇌에서는 사랑의 호르몬입니다. 옥시토신이 어디를 자극하느냐? 정서의 뇌,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앱솔루트하게 정서의 비,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일어나오는 현상입니다. 그 안에서 옥시토신이나 도파민이 작용을 해가지고 사랑을 이끌고 또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데, 여기에 관계되는 호르몬 가운데 여성 호르몬이 또한 인볼브를 하고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 그리고 옥시토신 같은 것이, 그리고 심지어는 세로토닌의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정서에 내 주로 ACS라고 합니다. 전 대상 피질, 정서에 내 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학이 전 대상 피질, 사랑에 대해서 많이 배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글이 여기서 나오는 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나오냐? 모티베이션이 돼가지고 인지기능에 작용을 했으면 인지기능에서 글을 만들고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상상을 만들어내는 모티베이션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이란 말은 정서하고 같이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우리가 보통 대뇌에서는 무엇이 작동을 하는가 하면 느낌이 와서 작동합니다. 느낌이 대뇌를 자극을 자꾸 줍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자꾸 나와서 도파민이 각성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어디냐? 인지기능의 내 9번째, 동기부여하는 그 에어리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그러나 가끔 느낌이라는 것이 갑자기 강하게 모티베이션을 만들어주는 걸 갖다 우리가 소위 영감이라고 합니다. 인스피레이션이라고 말하는데, 이 영감을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가 정서의 내 즉 ACC, 전대상 피질, 아리스토텔레스 내에서 영감을 만들어주는 작동을 합니다. 이 영감이 어디로 들어가냐? 전전두엽의 인지기능으로 들어감으로써 그때 뭐냐? 도파민이 나오면서 그때 들어왔던 그 영감을 가지고 글을 쓰게 되는데, 어떤 글이냐? 상상을 하는 글, 또 하나는 장애를 만드는 글, 그 상상을 만들어내는 글을 쓰는 것이 바로 영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영감이라는 것은 대뇌 피질에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 보면은 ACC, 정서의 뇌, 전전두엽이지만은 정서의 뇌에서 강력하게 작동을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상상을 만들 때 개념에서 만드는데, 개념은 대부분의 경우가 고정관념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물이라든지 또 대상 같은 것은 아주 시각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쉬로 나오지만은, 이미지가 없는 그런 것들, 이미지가 없는 개념을 우리가 관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관념은 하나 고정관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상이 될 때도 항상 비슷한 상상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연결되는 것, 설명하는 것으로 된다고 그랬는데, 이 모티베이션을 만들어주는 일이 바로 상상의 정서에 내 비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공감이라는 것, 엠파시라는 것을 가지고 감정이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엠파시라는 말을 감정이입이라고 하는데, 감정이입이란 뭐냐? 공감이란 무엇이냐 하고 똑같은 말인데, 어떤 글을 읽었을 때 글에 대한 이해가 되고, 그걸 통해서 내가 감성적으로, 저희 마음 쪽이라죠. 감성적으로 동정이 왔을 때 그것을 공감이라고 합니다. 엠파시라고 합니다.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인데요. 그때 공감을 할 때 나와 작품을 할 때 보면 그 중간에 어떠한 객관적인 상관물을 집어넣어서 그걸 통해서 공감을 하는 경우를 객관적인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론으로 밝힌 것이 누구냐면 T.S. 엘리어트가 됩니다. T.S. 엘리어트는 황무지라는 시를 쓴 사람이죠. 아주 사실적이고 이런 것이 아주 개념이 상상으로 만들 때 창조적인 아주 이론적인 것을 만드는데, 이와 같은 것을 이것을 갖다 모티베이션 만들 때 객관적 상관물을 이용해서 모티베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이론으로 T.S. 엘리어트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미지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데 상상의 이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각적인 상상, 청각적인 상상, 촉각적인 상상, 후각적인 상상, 미각적인 상상을 같이 겸비할 때, 즉 다시 말하면 1차 의식과 2차 의식, 주로 보면 시각적, 청각적, 그러나 엄밀히 치면 감성과 정서 속에는 미각적, 후각적인 그런 것이 촉각적인 것이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상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상을 잘하고 못하는 것에 따라서 좋은 글이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글의 종류, 어떠한 글이 있는가 하는 종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고정관념이나 또 엠파시에 관한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문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상상이라는 것은 1차 의식에서 2차 의식으로 바뀌는 과정인데, 바뀔 때 1차 의식은 추론에 의해서 되지만은 여기는 유추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상상을 할 때는 시각적인 상상, 청각적인 상상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상상할 때는 이 개념을 갖다가 개념에 고정관념되어 있는 개념도 있을 수 있고, 사물과 대상처럼 고정관념이 없는 것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 고정관념을 따라서 연결해서 상상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설명해주는 상상이 대부분이지만은 때로는 그 연결과 상상을 뿌리채 없애버리고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고 창조적인 상상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만들어진 작품들이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모더니즘 같은 데 많이 있고, 비껴서 보기, 다르게 보기 같은 시, 소설, 이것은 주로 보면은 감성과 정서가 인볼브가 덜 되었기 때문에 그 읽기가 아주 힘들고 해석이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인간의 뇌는 이 의식 기억은 태어나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경로로 의식 기억을 만들어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감성적인 거는 태어날 때부터 같은 DNA로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나 누구나 1000년 전 사람이나 5000년 사람이나 다 감성은 비슷하기 때문에 마음에서 동정을 느끼는 것은 거의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상상 2에 관한 상상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